안녕하세요. 저는 소개받은 분당 서울대학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황희입니다. 소아과 의사가 왜 나왔지? 라고 생각하실까봐. 저는 이제 병원에서 더블 포지션, 되게 우리나라 병원들이 일을 한 가지만 시키지는 않고 월급은 한 명 걸 주고 일을 여러 가지 시키기 때문에 이제 더블 포지션을 하고 있어서 2004년부터 지금까지 이제 분당병원 혹시라도 들어보신 분은 아실 수도 있는데 디지털 인바이러먼트가 굉장히 잘 되어 있는 병원 중에 하나고 거기에 핵심에는 여러 가지 전산이나 디지털 헬스케어 솔루션들을 담당하는 일들을 하고 있어서 흔히 병원의 CIO 일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같이 소개를 드려서 아마 오늘 과실련에서 저를 불러주신 거는 수학과 교수보다는 CIO 입장에서 경험했던 여러 가지 것들이나 평소에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텔레메디슨에 관련된 얘기를 해보라고 이제 부르신 것 같고요. 좋은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줌이나 유튜브 통화 이런 강의나 이런 게 한 2달 전만 해도 굉장히 안 익숙해서 어떻게 해야 되지? 막 굉장히 당혹스럽고 그랬는데 요즘은 하도 이렇게 많이 하니까 제 앞에 10,000명이 계시려니 하고 그냥 편하게 얘기하니까 또 잘 적응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뉴노멀이라고 보통 이제 최근에 얘기하는 것들은 그냥 인간이 얼마나 빨리 그런 적응력이 있는가를 저희가 몸소 체험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은 사실 아까 대표님께서 이제 새로운 기술, 첨단 기술의 이제 사용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안타깝게도 사실 텔레메디슨과 관련된 기술들은 다 옛날 기술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옛날 기술들을 현실에서 어떻게 쓰느냐에 대한 문제를 지금 저희가 해결을 못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저희가 당연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코비드가 세상을 어떻게 바꿔놓을까와 더불어서 텔레메디슨의 이제 약간 더 학문적인 컨셉과 그 다음에 이제 해외 사례나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텔레메디슨을 어떻게 지금까지 투자를 했고 진행을 했는가에 대한 얘기와 그래서 근데 왜 어떤 배려들이 있어서 이제 못하고 있나 이런 것들을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이제 당연히 저는 이제 대형병원 흔히 말하는 대학병원의 의사에서 겪어본 얘기들을 하는 거니까 제가 말하는 건 어떻게 보면 한쪽 스펙트럼의 이야기인 거고 이따가 패널에서도 말씀을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또 기회가 되시면 또 다른 조금 더 저와는 다른 입장의 얘기도 들어보실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오늘은 주로 팩트를 기반으로 해서 제가 가급적이면 객관적인 시각에서 얘기를 드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지금 코비드의 팬데믹이 어떻게 보면 사실 오늘도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 컨트롤이 되는 것 같았다가 다시 이제 늘어나고 있고 우발적이기는 하지만 집단 감염이 다시 생기고 있는 상황이고 외신에서도 중국이나 홍콩이나 우리나라처럼 이제 초기 방역에 어느 정도 좀 컨트롤을 했다고 생각했던 나라들이 이제 소셜 디스턴싱이 약간 느슨해지면서 다시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2차 대유행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면서 이게 다른 나라에도 앞으로 벌어질 일일지도 모른다라는 이제 원인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사실 이제 이게 언제 끝나고 우리가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가지라고 이제 많이들 물어보십니다. 근데 어쩌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모습이 앞으로 1년, 2년 뒤에 정상적인 모습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노말이라고 얘기를 할 때 이제 보통 정상이다라고 해석을 한다면 지금 저희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앞으로의 스탠다드는 앞으로의 노말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고요. 9년 주기설, 5년 주기설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이제 전 세계의 경제나 혹은 보건의료 체계를 흔들었던 굉장히 큰 감염병의 위기가 20세기 들어서 몇 번 있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거는 조류독감은 좀 제외를 하고 나면 사스나 메르스, 코비드 이렇게 됐는데 지금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코비드의 임팩트가 왜 이렇게 이전의 전염병도 사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메르스 때 거의 이제 아주 전체 사회가 패닉에 가까울 정도로 여러 분야에서 흔들렸었는데 지금은 사실 그게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런 문제가 되는 게 왜 그런가를 잘 보시면 일단 환자 수가 거의 1000배 가까이 많이 늘어나는 병이고
그다음에 이게 스프레딩 되는 속도도 거의 크게는 뭐 한 10배에서 20배 이상 빨리 스프레딩이 되고 있고, 그리고 잠복 기간도 상당히 이제 길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게 굉장히 빨리 확산하고 높은 감염률을 가지는 데다가 심지어 이제 오른쪽 표에서 보시는 거를 이해를 하신다면 국가마다 차이는 있지만 저희가 흔히 이전에 선진국이라고 생각했던 나라들의 치사율이 거의 10%가 넘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 관리한 케이스 중에 하나라고 전 세계에서 인정을 하고, 그거에 큰 기반이 됐던 게 뭐 당연히 의료 인력들의 헌신과 뭐 정부의 거버넌스, 그다음에 리소스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용했는가에 여러 가지 사례 연구들을 외국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런 정도의 관리를 하지 않으면 병에 걸리면 한 10% 이상 환자가 죽을 수 있다는 굉장히 무시무시한 이제 팬데믹 시츄에이션이고, 그런 것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저희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사회 경제적, 보건의료적인 문제들이 다 발생하게 되는 거죠. 오늘도 뭐 오면서도 계속 봤지만 백신이 언제 나올까, 치료제가 언제 나올까. 뭐 백신이나 치료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정부가 돈을 쓴다고 해서 돈을 10배를 쓰면 10배 단축돼서 백신이 나올 수 있는 게 아니고,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작업이고, 지금 현재 굉장히 희망적으로 봐도 어떻게 보면 백신은 나오려면 최소한 1년 반에서 2년은 걸릴 거다. 아주 희망적인 시나리오가. 그 다음에 치료제도 뭐 렘데시비르 얘기를 많이 하지만 기존에 나와 있던 어떤 항바이러스제나 여러 가지 다른 약제들을 이제 코비드의 치료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흔히 말하는 드럭의 리퍼포징을 쓰는 경우에도 확인을 하려면 앞으로 최소한 3, 4개월 이상은 걸릴 거다. 신약을 개발해서 낸다는 거는 뭐 백신이 나오는 것보다는 훨씬 더 긴 시간이 걸릴 거다. 근데 이제 생각을 해보면 메르스는 그렇다 치고 이제 뭐 신종플루나 혹은 뭐 계절성 독감 같은 경우는 타미플루 같은 확실한 이제 뭐 사이드 이펙트는 있지만 치료제라는 게 있었죠. 근데 지금 이 코비드 같은 경우는 확실한 치료제가 없는 상황에서 지금 이대로 가면 아마도 올해 말이 된다고 해서 과연 올 여름은 이미 다 물 건너갔다고 포기하실 텐데, 올 겨울 휴가를 위해서 지금 비행기를 예약하고 태국의 호텔을 예약을 해도 될까? 상당히 패시미스틱한 상황이죠 지금. 그래서 아마도 이게 굉장히 길게 갈 가능성이 많고, 앞으로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여러 가지 삶들의 큰 변화를 가져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중에는 당연히 이제 흔히 말하는 게 언택트, 그 다음에 스마트워크 및 디지타이제이션, 그 다음에 개인화, 분산화, 어떻게 보면 국가적으로도 세계화에서 탈세계화. 어제도 뭐 오늘 신문에 났지만 미국과 중국 사이 이런 관계들이 그레이트 디커플링 될 거다,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 결국은 이제 각자 도생의 시대로 개인이건 세계건 국가건 그런 세계로 이제 급격한 전환이 이뤄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중에 이제 큰 기술적인 패러다임 시프트 중에 하나가 언택트고,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오늘 말씀드릴 이 텔레메디신은 대표적인 언택트를 위한 의료 도구로서의 역할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큰 기술 중에 하나죠. 지금까지 예를 들면 지금까지 언택트라는 말이 이제 어떻게 보면 신조어인데, 한 2, 3년 전에 나온 신조어인데, 그 전에 언택트라는 개념이 없다가 언택트라는 말이 나왔듯이, 그러면은 그 전에 텔레메디신이라는 거는 모든 사람들이 포텐셜을 보고 개발을 했지만, 그걸 어떤 시나리오로 어떻게 쓰고 어떤 밸류를 가져올 건가에 대해서 특정 사회에서는 그 니즈가 별로 없는 거죠. 모든 기술은 완벽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기술이 사회에 도입이 될 때는 그 기술이 도입이 되는 서비스 모델이 실제로 안정화됐을 때 줄 수 있는 밸류와 그 기술이 도입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피해 내지는 걱정되는 우려가 항상 공존하게 되고, 그게 밸류나 이익이 피해나 우려보다 크다고 생각될 때 사회에 도입되는 건데,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뭐 여러 가지 나중에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긴 하겠지만, 큰 개념상으로는
우리나라 삶에서 우리나라 의료 체계에서 텔레메디신이 줄 수 있는 밸류보다 컨선이 더 크다라고 생각을 했던 측면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 사회 시츄에이션에서 여전히 그러냐는 저희가 좀 깊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이제 얘기 드릴 수 있고, 그런 측면에서 아마 오늘 가실면에서도 이런 모임을 만드셔서 이제 한번 원격 진료가 진짜 앞으로 어떤 밸류를 줄 수 있고, 이게 그냥 단순히 all or nothing으로 하냐 마냐 이게 맞는 거냐, 아니면 한다고 해도 그 안에서도 여러 레이어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진짜 과학적으로 잘 분석을 하고 예측을 하고 이제 그 에비던스를 만드는 작업들을 해야 되는 거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논의를 할 시점이 왔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원격 의료를 이제 원격 의료 일종이죠. 전화 컨설테이션을 한시적으로 지금 코비드 때 허용을 하고 있는데, 그 한시적이 과연 언제 끝날까? 이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뉴 노멀이 되면 앞으로 이게 1년이 더 허용이 될지 2년이 허용이 될지 아무도 모르는 상태인데, 지금 환자들 입장에서 과연 한 번 이런 서비스에 노출이 되면 이걸 선호하는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선호하는 환자들이 케이스가 예를 들면 몇십만 명, 몇백만 명 케이스로 늘어났을 때 과연 이익단체나 혹은 이거에 대해서 어떤 컨셉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환자가 바라는 거를 그냥 틀어막을 수 있을 거냐. 그러니까 뉴 노멀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정책도 중요하고 뭐 리소스도 중요하지만 대중사회가 이 서비스를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돼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서비스를 한번 이제 체험을 한 환자나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이 서비스가 이러이러한 측면에서 밸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과연 그걸 뒤집을 수 있겠느냐, 다시 리버스해서 돌아갈 수 있겠느냐, 상당히 어려울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그거는 현행하고 있는 이 정도의 제한적인 서비스가 환자들한테 얼마만큼의 편익을 주느냐에 굉장히 달려있죠. 뭐 6개월을 하든 1년을 하든 서비스 다 하고 났는데 환자 입장에서는 역시 병원은 직접 가서 뭐 1분 진료를 하는 한이 있어서 1분 진료를 하고 3시간 걸려서 가더라도 역시 병원은 가야 되겠어, 이렇게 생각하면 못하는 거지만, 병원 맨날 다녀봤는데 왔다 갔다 차비 외에 뭐 휴가 내고 뭐 해서 비용 드는 거 생각하면은 10만원, 20만원씩 비용을 들어가는 건데, 가서 의사 얼굴 보고 18,000원 진료비 내고 1분 진료 보고 나오는 것 같으면, 그러면 크리티컬 할 때는 당연히 가야겠지만 통상적인 경우에 1년에 만약에 병원을 그런 식으로 두 달에 한 번씩 6번 간다고 하면 검사나 혹은 이제 초진이나 이런 아니면 컴플리케이션이 생겼을 때 방문하는 것 이외에 통상적인 만성질환 치료 같은 경우는 전화 진료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사회적인 컨센서스가 생기면 사실은 막기 되게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2월 말부터 시작을 하고 있는데 5월 초 기준으로 진료 건수가 한 13만 건 정도 돼요. 그리고 참여 의료기관은 한 3,000곳 정도 되는데 환자 만족도는 한 80점대 후반쯤 된다고 합니다. 만족하냐 안 하냐 이렇게 물었을 때 87% 정도가 만족한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자료를 드릴다운하면 그 13만 건 중에서 참여한 의료기관들을 놓고 보면 한 60% 정도가 1차 의료기관에서 수행한 거예요. 그리고 흔히 말하는 이제 텔레메디슨이나 이 원격 진료를 제일 잘하거나 하면 좋다고 생각할 거라고 추정했던 3차 병원 혹은 대학병원은 10%가 채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원격 진료라는 거를 정치적인 프레임으로 논의를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제 실제 의사들도 이런 상황이 돼서 언택트 이 시츄에이션이 벌어졌을 때는 이 툴을 쓸 수밖에 없다라고 인정하는 1차 의료기관들도 생각보다는 많다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 물론 이제 워낙에 그 참여한 기관이 3,000곳이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의료기관의 한 10분의 1 정도이기 때문에 더 확대하는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고 더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는 있지만, 상황이 상황인지라 처음 진행했던 한 2달간의 결과만 놓고 보면 생각보다 되게 소프트랜딩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일부 이제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실제 서비스를 하지만 이미 이제 의사들이나 환자들 사이에서 전화 상담하니까 다 좋기는 한데 그래도 얼굴을 보여줬으면 좋겠어, 이런 얘기가 나온다든지,
왜 처방전을 약국까지 보내주면 좋은데 시골에 있는 환자들을 왜 거기까지 보내주는 건 못해? 팩스로 하는 건 불편해. 이런 여러 가지 요구사항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죠. 의료법상으로 사실 텔레헬스와 텔레메디신은 약간 다르고 이렇게 원격 의료, 원격 진료, 원격 모니터링, 뭐 원격 자문 다 다른 말이고 의료법상으로 할 수 있고 없고의 이 범주가 많이 다르기 때문에 사실은 되게 잘 구분해서 써야 되는 말이거든요. 원격 의료라고 하는 거랑 원격 이 텔레헬스랑 텔레메디신 기본적으로 많이 달라서 텔레메디신은 결국 ICT를 이용해서 원격지에 위치한 환자한테 의료 서비스를 전달하는 거. 그래서 이제 거기에는 원격 의료 진단이나 의료 이미지 전송이나 비디오 컨설테이션 같은 것들이 돼 있고, 텔레헬스는 사실 그보다 훨씬 더 넓은, 그러니까 뭐 웰리스 서비스까지 해서 뭐 체중 코칭이라든지 뭐 아니면 뭐 비만 관리라든지 뭐 여러 가지 웰리스 서비스까지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사실 법적으로 더 그레이 에어리어고 할 수 있는 거 할 수 없는 거 막 뒤섞여 있는 거고요. 조금 더 범위를 좁혀서 이제 텔레메디신으로 보면 흔히 컨설테이션 하는 거, 모니터링 하는 거, 진료를 하는 건데 지금 의사 대 의사 혹은 의사 간호사 이렇게 해서 의료인들끼리 컨설테이션 하는 거는 현행도 의료법으로 가능은 해요. 그래서 원격지 의사가 원거리에 위치한 의료인의 의료 과정에 대해서 지식이나 기술 자문을 하는 것은 현재도 의료법상으로 막혀있지는 않죠. 지금 문제가 되는 이슈가 되는 것은 원격 모니터링, 그러니까 의료인이 환자 질병 상태를 중간에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을 거치지 않고 원격에서 모니터링을 해서 상담이나 교육을 통해서 환자한테 필요한 서비스를 전달하는 이 모니터링하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나아가서 대면 진료의 일부를 대체해서 원격으로 환자 상태를 진단하고 뭐 처방전을 발행한다든지 오더를 낸다든지 하는 이런 원격 진료는 조금 다른 개념인데 얘네 둘이 지금 현재 의료법상에서 막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도 한국판 뉴딜이라는 얘기할 때 원격 진료라는 말이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되게 큰 이슈가 됐지만 그거를 공식화해서 확 선언하기가 되게 애매한 게 이런 걸 하겠다고 하면 사실은 의료법 개정을 하지 않고는 현재로서는 할 수가 없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기술을 사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거는 소셜 컨센서스, 뭐 에티컬 베리어, 그 다음에 리갈 이슈 이런 것들이 동시에 해결이 되지 않으면 한꺼번에 다 올라오기가 굉장히 힘든 서비스다. 이런 측면에서 좀 주의를 해서 봐야 되고요. 아까 보셨던 이제 텔레커뮤니케이션이나 이제 텔레 모니터링의 스키마이고요. 보신 것처럼 이제 집에 자택에 환자가 있으면 환자가 입력하거나 혹은 인터페이스하거나 좀 더 나이스하면 뭐 블루투스 테크놀로지나 뭐 NFC나 이런 걸 통해서 어떤 서버를 통해서 데이터가 자동으로 오고 이런 것까지 사실 이전에 우리나라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 원격 진료 R&D에서 다 해서 소프트웨어적으로는 다 가지고 있어요. 안 하고 있는 거, 못 하고 있는 거 뿐이지. 그렇게 했을 때 사실은 이제 환자가 내원하는 거 일반적인 내원 서비스와 더불어서 원격 모니터링을 하면 환자 입장에서는 이제 병원에 방문하는 횟수가 좀 줄어들 수 있고 비용 편익이 생길 수 있다. 그런데 이제 항상 이게 과연 진짜 안전한 거냐, 그 다음에 의사의 오류가 대면 진료를 할 때보다 높아지거나 하지는 않는 거냐라는 거는 에비던스가 필요하다라는 이제 반대편의 얘기들이 있죠. 외국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좀 보면 제가 이거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우리나라에서 원격 의료 자체만의 밸류나 기술을 가지고 이거를 할 거냐 말 거냐라는 논의를 하지 않고 보통은 원격 의료라고 하면 의료 민영화의 프레임하고 같이 올라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원격 의료를 한다 안 한다는 기술과 서비스의 밸류를 먼저 놓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정말 민영화의 이슈가 걱정이 되면 이런 원격 의료를 하는 서비스 프로바이더를 어떻게 규제를 하고 제한을 하고 하는 것들을 각 국가의 실정에 맞게끔 설계를 하면 되는데 그냥 이제 아주 극단적인 사례들이나 극단적인 케이스들을 놓고 원격 진료 이퀄 의료 민영화 이렇게 프레임을 가지고 가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제 뭐 걱정이 왜 되는지는 이해되는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동의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많은데
지금 보시면 이제 이런 파란 서클이 텔레 모니터링 서비스고, 이제 녹색 서클에 가까운 게 텔레 레디얼러지 서비스들이고, 나머지 이제 각각 영역들이 있는데, 위에서부터 아래가 이제 머추레이션 정도죠. 그러니까 확정적으로 이제 잘 하고 있는 서비스들, 그다음에 파일럿 상태인 거, 인포멀한 거, 그다음에 여기서 이쪽은 그냥 로컬이나 페리페럴 레벨, 그러니까 한 병원, 뭐 두 병원 이렇게 하는 거, 그다음에 여기는 내셔널 레벨에서 이런 걸 하고 있는 거, 이거는 내셔널 레벨을 넘어서 이제 지오그래피컬리 묶어진 나라들, 예를 들면 북유럽 3국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리저널 레벨로 하는 거, 그 다음에 더 넘어서서 인터내셔널 레벨로 하는. 보면 결국은 머추레이션 모델로 치면은 위로 올라갈수록 오른쪽으로 갈수록, 그러니까 이 정도가 지금 굉장히 머추레이션이 잘 해서 뭐 서비스의 종류나 형태는 약간씩 다르지만 그래도 원격 의료 내지는 원격 진료라는 걸 하고 있는 나라들인데, 여기 보시면 지금 잘하는 나라들의 사례들이 되게 뭐 핀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이런 나라들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다음에 뭐 유럽의 EU의 여러 국가들. 어떻게 보면 의료 민영화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의료 민영화의 가장 대척에 서 있는 거, 어떻게 보면은 의료라는 걸 공공재로 해석하고 복지 서비스라고 개념을 가지고 있고 국가에서 꽤 많은 의료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국가들일수록 굉장히 잘 운영하고 있는 사례들이고, 민영화의 이제 대표 주자라고 한다면 뭐 이번에 민낯이 난낯이 드러났지만 미국 같은 나라들이 있겠죠. 그런 나라들이 오히려 여기에서는 레퍼런스 케이스나 좋은 사례들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례들을 자세히 놓고 볼 때 과연 텔레메디신이 의료 민영화와 직결되는 거냐, 결국 어떤 기술이든지 늘 뭐 기술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하지만 기술은 쓰는 사람의, 그러니까 기술은 죄가 없다는 거죠. 그 기술을 어떻게 쓸 건지를 결정하는 거는 폴리시와 사람이 정하는 거죠. 그래서 텔레메디신을 쓰면 의료 민영화다라는 게 정말 맞는 거냐. 텔레메디신을 통해서 의료 민영화를 가는 길들이 있기는 있어요, 분명히. 근데 그러면 그런 것들을 우리가 오픈톡을 하고, 그런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의료를 복지 관점에서 많이 바라보는 국가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만약에 그런 부분이 걱정이 되면 이런 나라들은 법적으로 혹은 규제로 그런 걸 어떻게 해소했는지를 보고 합의를 하는 과정들을 거치면 되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원격 의료 내지는 뭐 텔레메디신의 얘기가 나오면 그냥 의료 민영화 프레임과 딱 얽히면서 더 이상 논의 자체가 진행이 잘 안 되는 그런 오러 너싱 프레임으로 지금 가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사실은 소아과 의사로서 제가 원격 진료를 특별히 좋아하지도 않고, 저는 더더군다나 제 환자들 되게 예쁜 어린 아이들이라서 아이들 진료를 하고 나면 상당히 기분이 좋아지고 이렇게 보람 있는 일을 하고 있구나. 의사로서는 사실 환자 보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의사인데, 원격 진료를 좋아하고 싫어하고의 프레임이 아니라 원격 진료가 진짜 밸류가 있다. 예를 들면 최근에 의료법이 개정이 됐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 환자 중에 한 4분의 1 정도는 저는 소아신경을 전공한 의사여서 휠체어 바운딩하거나 침대에 누워있는 환자들이에요. 근데 그 중에 일부가 환자가 병원에 직접 오도록 준비되어 있거든요. 근데 일반 사람들도 예를 들면 저는 이제 분당하는 병원에 근무하니까 이천이나 혹은 청주나 이런 데서 제 외래를 한번 보려면 아침부터 보호자가 버스 타고 차 몰고 다 와서 3시간, 2시간 기다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저한테 한 3분 진료 보고 처방전 받아서 집에 가는,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애까지 데려오면 그런 핸디캡트 같은 경우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리겠죠. 그럴 때 제 환자 중에서 진짜 저보고 특히 어네스틸리 네 환자를 만약에 한 세션에 50명 정도 환자를 보는데 60명을 보는데 만약에 네 통상적인 네 외래에서 전화 상담으로 처방전을 내고 이렇게 진료를 볼 수 있는 환자가 얼마나 되냐라고 물어보시면 그 중에 한 4분의 1 정도는 저한테 2번 중에 한 번은 전화 상담을 해도 큰 문제가 없을 환자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보호자가 선택을 하거나 의사가 선택을 하면 돼요. 보호자 중에서는 아무리 그래도 나는 교수님을 직접 얼굴을 보고 진료를 보고 일부는 보더라도 봐야 믿음이 되고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면 그렇게 해드리면 되는 거고, 어떤 환자는 예를 들면 내가 1년에 4번, 5번을 저 외래를 갔는데 그 중에 한 2-3번은 굉장히 진짜 이렇게 너무 짧게 진료를 보고
처방전 봐서 그냥 나오고 특별한 검사나 이런 것도 없고 그래서 전화 상담으로 하고 만약에 전화 상담을 하는 시점에 내가 그러니까 저 교수가 다음 주에라도 병원에 오셔야겠어요. 그럼 그때 가고 싶다라고 하면 그렇게 선택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아예 아무것도 안 되게 막혀 있으니까 그게 과연 환자 전체 서비스를 위해서 옳은 거냐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다른 견해가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뭐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지만 그 중에 뭐 특히 이제 이 원격 의료 같은 건 우리나라는 약간 사정이 달라서 우리나라도 사실 도서관의 의료 리소스의 집중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환자들이 의료 접근성이 얼마나 좋으냐는 서울이나 지방의 대도시 기준으로만 판단을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도서나 혹은 뭐 지방 시골에 있는 환자들의 의료 접근성이 서울 시내 한복판에 강남구나 송파구에 집이 있는 분들이랑 똑같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의료의 보편성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런 원격 의료의 기술들을 잘 사용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큰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나라들을 가만히 보시면 OECD 전체 평균으로 봤을 때 이제 의료의 리소스를 어떻게 이용하는가와 더불어서 인구 밀도가 얼마나 높은가, 국토가 얼마나 높은가 여러 가지를 고려하면 환자한테 어떻게 하면 의료 접근성을 높여줄까요? 관점에서 접근한 나라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 점에서 원격 의료를 어떻게 사용할까는 사실은 예를 들면 서울 안에서 뭐 거리만 나면 지금 여기도 빌딩에서 아마 내려가시면은 반경 100m 안에 내과,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치과 다 있을 거예요. 심지어 성형외과, 피부과까지 다. 그렇게 덴스한 환경에 있으면 사실 원격으로 진짜 필요한가? 그건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뭐 저희가 산부인과 사례가 있지만 얼마 전에 특정 지역을 제가 특정하기가 좀 애매하기도 하고 맞는지 틀린지도 확실히 없을 뿐만 그 지역 사람들이 싫어하실지 몰라서 어느 지역에서 우리 지역에 17년 만에 그 분만을 할 수 있는 산부인과가 생겼어요. 이런 기사를 한번 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나라처럼 의료 선진국이라고 생각하고 의사 수가 별로 부족하지 않고 뭐 간호사 수가 부족한 OECD 평균을 놓고 보면 그런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적으로 본인들이 살아가는 주소지에 따라서는 의료의 접근성에 문제가 있는 케이스들도 있다라는 점을 저희가 유념을 하고 전 국민의 보편적인 의료 서비스 접근성에 대해서는 이 기술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좀 해볼 필요는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아까 앞에는 선진국 사례라면 그래서 이제 리소스를 쓸 때 예를 들어서 좀 어려운 검사 아주 스페셜리스트들이 필요한 심전도 판독 뭐 제가 주로 하는 뇌파 판독 이런 이제 좀 고난이도의 판독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국의 모든 병원에 저 정도로 뇌파를 판독하는 소아과 전문의를 길러낼 수도 없거니와 그렇게 기를 필요도 없거든요. 근데 그럴 때 텔레 기술을 사용을 하면 원격 판독 같은 거를 쓸 수가 있죠. 그런 거에서 이제 쓸 수가 있는 거고 이거는 몽골에서 했던 케이스 스터디 사례인데 이제 몽골의 산모 그 임신 후유증 때문에 유산되거나 문제 생기는 케이스가 많으니까 그걸 텔레를 사용해서 어떤 한 지역에서 3년간 시행을 했더니 실제 컨설테이션 받았던 환자의 한 10% 정도만 울란바토르로 이송이 됐고 나머지 50%는 텔레만으로 충분히 해결이 되고 안전하게 산모와 환자가 유지를 했다라는 리포트가 나온 적이 있죠. 그래서 이게 실제로 단순히 뭐 의료 민영화가 아니다의 관점보다도 현재 저희가 부족한 자원을 잘 이용하고 이제 보편적인 접근성을 만들어주는데 분명히 이 기술이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은 있다. 과연 근데 어떻게 그 사회의 시츄에이션에 맞춰서 세팅을 해주느냐는 정책 위반자, 그 다음에 이해관계 당사자들, 예를 들면 의사들도 사실은 뭐 협회부터 시작해서 3차 병원, 2차 병원, 1차 병원이 다 다르죠. 거기 이제 이해 당사자들, 그 다음에 사실은 그 이해 당사자 중에 가장 큰 이해 당사자는 환자와 국민들의 의견. 그 다음에 근데 이게 이제 의협과 뭐 의사를 대표하는 단체와 국민을 대표한다고 하는 시민단체와의 정치 논리 싸움이 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측면에서 지금까지 이제 뭐 기술적인 투자를 많이 해서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굉장히 많은 R&D를 진행을 했다면 실제로 이제 사용하는 사람들, 특히 환자나 실제 서비스를 받을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절차들이 이제는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게 이제 제 생각 중에 하나고요. 우리나라는 사실
세계에서 가장 빨리 텔레메디신 R&D를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시작한 나라 중에 하나예요. 뭐 88년에 이제 그 시초가 되지만 사실 이때는 너무 기술적인 이제 제한들이 많이 걸려 있었고 96년 지금도 제가 기억이 나는데 제가 96년에 의과대학 졸업반쯤 됐을 때거든요. 거기에 어느 날 가정과학과에 되게 넓은 땅을 한 층을 싹 비우더니 ULS 센터라는 걸 만들고 거기서 뭘 하나 봤더니 이제 원격 치매 진료 사업 이런 거를 하더라고요. 이때부터 어떻게 보면 본격적으로 정부에서 꽤 많은 펀딩을 써서 이제 R&D를 했던 거고 결국은 각각의 R&D 때 했던 여러 가지 사업들이 기술적으로는 대부분 다 이제 평가 기준의 크라이테리아를 다 맞췄는데 이게 이제 지속되려면은 R&D 다음에 실제로 시범사업까지 가고 시범사업이 끝나면은 이제 본격 서비스를 하는데 그 단계에서 아까 보여드렸던 여러 가지 법적인 이슈, 뭐 이제 사회적인 컨센서스 이슈에 막혀서 계속해서 좌절이 되죠.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면 이벤트가 있을 때 월드컵 때 원격 경기장 안에 있는 관중과 선수 대상으로 해서 뭐 세브란스에서 모니터링을 한다거나 그 다음에 의료 취약계층 대상으로 해서 특정 영역에 특정 지역에서 한다거나 농어촌 한다거나 이 남극 세종기지에 있는 우리나라 그 다른 나라의 대원들 대상으로 한다거나 아니면 뭐 여기는 빠져 있는데 뭐 외국 대사관에다가 이제 ULS 텔레모니터링 센터를 설치해 놓고 우즈벡하고 베트남에서 거기 한인의 환자들이 와서 뭐 기본적인 상담 서비스 정도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트라이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작년에 처음으로 이제 이 원주에서 혁신도시 개념에서 의사 환자와 원격 진료를 현실적으로 해본 적이 있고요. 올해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코비드가 앞으로 이 원격 진료를 어떻게 바꿀지는 상당히 이제 누구도 갈 수 없는 길들을 예측하기 어려운 길들을 이제 해야 되는 거고 왜 안 됐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그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텔레헬스의 장점이라고 생각하면 이제 소외계층, 그 다음에 이제 뭐 액세서빌리티 문제가 있는 사람들한테 의료 접근성이 향상이 되고 물론 이제 인더스트리얼라이제이션 측면에서도 이제 기반이 마련될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두 개가 상충하면서 얘가 너무 걱정이 돼서 의료 민영화, 결국은 산업이 된다는 얘기는 기업이 붙을 거라는 것 때문에 이제 의료의 보편성이나 이런 거보다는 기업의 이익이 최우선되는 서비스가 되면 의료 전달 체계에 문제가 생길 거다라는 걱정들이 너무 앞서면서 이제 사실은 이 장점보다는 이 걱정이 지금까지는 더 앞서서 이제 이런 의료 민영화나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였는데 이거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가 이제 거의 한 15년에서 20년 가까이 이런 얘기들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양쪽의 걱정이나 혹은 기대가 있는 쪽에서는 굉장히 많은 논리나 혹은 케이스나 혹은 사례나 혹은 이제 그 에비던스들을 다 만들고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모여서 얘기를 하고 이거를 한 테이블에 올려놓고 걱정되는 부분을 어떻게 레졸루션 할 건지 그거는 결국은 정부의 역할이라는 게 거버넌스 컨트롤 바디라는 게 결국은 식약처를 생각하시면 너무 쉬운데 신약이 나오면 그냥 식약처 어프로벌 없이 쓰게 하면 신약이라는 거는 분명히 환자한테 도움은 될 텐데 기존에 치료하지 못했던 걸 치료할 텐데 그런 어프로벌 바디가 없으면 그냥 마구잡이로 쓰면 이제 그 중에는 쓰면 안 되는 약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 식약처라는 컨트롤 바디를 두는 것처럼 원격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도나 기술이 완벽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뭐 텔레메디신에 대해서 정말 걱정되는 부분들이 있고 장점이 있으면 장점을 키우고 걱정되는 부분을 레귤레이션 할 수 있는 컨트롤 바디가 분명히 있어야 되고 실제로 있어요. 지금도 얼마든지 지금 정부 부처 내에서도 그런 역할을 할 만한 바디들이 그런 데서 정책적으로 잘 입안을 해서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고 우리나라 의료전달 체계에 맞는 그 다음에 뭐 우리나라 환자들한테 최대의 이익이 돌아가는 형태로 서비스를 설계를 하고 그런 것들을 계속 피드백을 받으면서 어저스트하는 과정들을 거치면 기술적으로 죄가 없는 텔레메디신 기술에다가 의료 민영화 프레임을 씌우는 일들을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이제 제 의견이고요. 작년에 이제 원격 의료에 대해서 소비자 조사를 했죠. 실제로
원격으로 쓰고 이용하고 싶어요가 한 83% 정도가 돼요. 그리고 이제 그 심지어는 우리나라 의료 소비자들 혹은 환자들이 굉장히 똑똑해서 언제 본인들이 스스로 먼저 이런 경우에 원격 진료를 하면 나는 할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의사들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뭐 초진 때 원격 진료를 쓰는 건 자기는 위험해서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미 환자들이 그 대답을 다 가지고 있어요. 맨날 한 달에 한 번씩 혈압약 받으러 병원 가는데 그런 경우에는 원격 진료해서 전화 상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올해 코비드 때 이거 하기 전부터 이미 다 하고 있어요. 심지어 어떤 환자들은 더 발전하면 초진 때도 하고 일단 초진을 하고 그 다음에 검사가 필요할 때 내가 가서 하면 되지 않겠나. 이거는 사실 이게 의학적으로는 상당히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어서 저는 지금 앞에 이 두 개의 단계는 환자나 의사가 합의할 수 있는, 그 다음에 뒤에 보여드릴 이제 리가란 이슈나 리임버스먼트 플랜을 만들 때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는 상당히 날선 어프로치일 거다라고 생각하는. 한국에서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규제, 의료법상의 규제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제 이 폴리틱스의 문제도 있지만 또 하나 문제는 리임버스먼트 모델이 확실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코비드 할 때 의료기관한테 지금 현재 알고 있기로는 통상적인 일반 진료 수가의 한 50% 정도 보존이 아마 약속이 돼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 입장에서 만약에 대학병원 입장에서는 1시간에 볼 수 있는 원격 진료 환자 수가 대면 진료 환자 수보다 적을 거예요. 왜냐하면 안타까운 일이지만 대학병원에서 3분 진료 얘기가 나오는 얘기는 그러면 1시간에 20명 본다는 얘기거든요. 재진 환자를. 근데 원격 진료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원격 진료는 그냥 의사가 비디오로 환자 얼굴 보고 마이크로 얘기한 다음에 처방 넣으면 끝날 것 같지만 사실 그걸 준비하기 위한 프로세스와 끝나고 나서 포스트 프로세싱이 굉장히 길어요. 그러니까 이 환자가 기존의 초진 재진 이후에 원격 진료를 예약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되고, 예약이 되면 이 환자가 원격 진료를 해도 되냐 안 되냐를 먼저 판단을 해줘야 되고, 간호사가 어레인지를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의사가 진료를 볼 때 그 환자가 큐에 올라왔는지를 확인을 해줘야 되고, 그래서 환자가 다 큐에 올라온 것까지 되면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비디오나 여러 영상에서 보셨던 원격 진료의 실제 프로세스가 시작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끝나는 거는 의사가 네 그러면은 제가 처방전 낼 테니까 다음에 2달 뒤에는 병원으로 오셔야 돼요 하고 딱 치는 거에서 끝나지만 사실 그 뒤에 처방을 내고, 검사는 거의 안 한다 치지만 처방을 내면 그 처방이 처방전 어딘가에 원래든 약국으로 전달이 돼야 되고, 그 다음 예약을 잡아야 되고, 그러면 통상적으로 그 약과 그 다음 예약에 대한 안내를 바깥의 간호사실에서 또 다 해줘야 되거든요. 이게 프로세스상으로는 굉장히 복잡한 프로세스들이 원격 진료도 똑같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런 프로세스들을 생각을 하면 병원들한테 원격 진료를 시키려면 최소한 현재랑 비슷한 수준의 수가가 보정이 되지 않으면 참여를 이끌어내기가 되게 힘들 거고,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다른 여러 가지 충정도 있겠지만 이제 경제적인 측면에서 의사들이 굉장히 컨선을 가질 수밖에 없는 구조고, 그런 부분에 리임버스먼트 플랜이나 로버스트 이밸루에이션 모델 같은 게 필요하고요. 특히 이 경제적인 효과를 떠나서 텔레헬스를 했을 때 이제 리가란 이슈들까지 다루게 되면 과연 얘가 안전한가, 그 다음에 기존의 서비스를 대체해도 좋을 만큼 뭐라도 더 좋은 아웃컴이 나오나, 이거에 대한 에비던스를 명확하게 만들 필요가 있죠. 그래야 정부 입장에서도 얼만큼의 이 기술의 리소스를 투입할 건가를 정할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이 두 영역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부분이 있고, 이 두 영역이 클리어해져야 이제 원격 진료라는 게 우리나라에서 사회적으로 시행을 해볼 만한 상태가 될 거다. 기존의 대면 진료 일부라도 대체를 하려면.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을 사실 이제 의료기관의 입장에서 봤을 때와 환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약간 틀리고요. 특히 환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이 표는 제가 이걸 그림을 삭제를 안 해서 그런데, 환자 입장에서 봤을 때 특히 이 연령과 에듀케이션 정도와 그 다음에 컴퓨터 리터러시와 그 다음에 인터넷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친다. 그래서 외국에서 다
한국은 아무리 봐도 원격 의료를 세상에서 제일 잘할 수 있는 나라인데 왜 어디를 봐도 저한테 이제 국제기구나 혹은 어디 학회나 이런 데 가면 왜 원격 의료 관련된 리서치 자료에 한국이 하나도 없냐. 근데 우리가 안 해요라는 말을 하면은 절대로 그런 거랑 상상도 못하고 한국이 뭔가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데이터를 안 내놓고 있어 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 일리걸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정말 깜짝 놀라요. 그러니까 환자들의 스마트폰 보급률, IT 유시지, 특히 연령까지 보정했을 때, 그 다음에 인터넷 보급률 이런 걸 생각하면 한국처럼 잘할 수 있는 나라가 없는데 왜 원격 의료 데이터에서 한국 데이터는 하나도 볼 수가 없을까가 이제 보통 바깥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되게 궁금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분당에서 허락받아서 일시적으로 하고 있는 말씀하셨던 그 전화 상담의 프로세스,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환자와 의사 사이에 굉장히 많은 인터랙션들이 필요하고 이 각각이 다 어떻게 보면 기술적인 서포트가 되고 데이터가 플로우로 흘러야 하나의 완성된 한 프로세스의 진료가 되는 거라서 원격 진료라는 게 무슨 줌이나 슬랙 같이 비디오 컨퍼런싱 모듈 하나 붙여놓고 대화를 할 수 있게 해주는 원격 진료 모듈이에요 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런 이제 흔히 말하는 테마주라고 하는 것들 중에서 그렇게 해서 이제 원격 진료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그런 것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원격 진료를 진짜 정착시키는 데 굉장히 방해가 되는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의사로서는. 그러니까 원격 진료를 정말 제대로 하려면 꽤 많은 기술과 프로세스의 혁신과 그 다음에 병원의 디시전과 그거에 따르는 보상체계 이런 게 더 중요하지 사실 비디오 컨퍼런싱 툴 하나 붙여놓고서 원격 진료입니다 라고 하는 거는 일종의 사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사실 여러 가지 고민하거나 논의해야 될 것들이 많다고 생각이 되고요. 예를 들면 지금 현재 병원에서 하고 있는 리모트 컨설테이션이나 프리스크립션 딜리버리 시스템이나 그 다음에 저희 분당병원 같은 경우는 이제 병원 자체는 중앙집중치료센터고 그 다음에 이제 오산에 생활치료센터를 동시에 운영을 하죠. 근데 저희 회사에서 저희 회사는 저희 병원에서 원래 1,000몇백 명 직원이 있는 그러니까 의사라고 이제 몇백 명 있는데 원래 1,400병상 운영하기로 돼 있는데 갑자기 떨렁 오산에 생활치료센터를 하고 의사를 더 뽑아주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거기도 몇십 명 입원을 하면 그 누군가 봐야 되는데 거기에 로테이션 시킬 수 있는 의사가 1명 아니면 2명밖에 없어요. 그리고 대부분 경증이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하냐? 디지털 기술을 쓰면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원격으로 다 데이터 시그널이나 여러 가지 자료들을 받아서 중앙에 원격 모듈 그 컨트롤 센터에서 데이터들을 다 보고 환자들한테 뭔가를 해줄 수 있는 게 있으면 그 처치나 가이드를 해주는 거고 특히 그 중에 이제 저희 병원 같은 케이스는 환자의 여러 가지 시그널들을 다 분석을 하고 나빠질 것 같은 환자를 예측하는 알고리즘이 탑재되어 있는 이제 흔히 말하는 Rapid Response 시스템이라는 걸 적용을 해서 나빠질 환자를 미연에 방지하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나라 자체가 워낙 치료 성적이 좋기도 하지만 분당병원이 특히나 이제 치료 성적이 좋을 거에 IT 기술이 좀 도움이 됐고 이런 텔레모니터링 시스템들이 이제 생활치료센터 환자들한테도 상당히 정신적인 안정감을 주는데 도움이 된 사례들이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최근에 이제 존스홉킨스에서 앞으로 아마 하스피탈 앳 홈이라는 개념이 나올 거다. 작년까지 볼추얼 하스피탈이라고 했던 거에서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서 집에서 가상의 병원의 진료를 받는 시대가 올 거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한 번 더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 거면 사실은 병원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기술적인 요소만 놓고 보면 우리나라는 원격 진료에 대해서 테크니컬 레디니스는 상당히 높은 편이다. 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 제가 우리나라 속담이죠. 구술은 다 있는데 꿰매야 되는데 꿰매야 이제 서말이라도 꿰매야 구배가 되는데 아직 꿰매지 못한 상태인데 그게 실이 없어서 못 꿰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꿰맬 사람이 없어서 못 꿰매는 게 아니라 누군가 꿰매도 돼 꿰매서 네가 이걸 하면 돼 라는 걸 정해주면 되는데 그게 없어서 구슬도 있고 실도 있고 꿰맬 사람도 있는데 안 꿰매고 있는 거죠. 그렇다는 거에 가장 중요한 건 어떻게 보면 이제 정부 차원의 거버넌스나 여러 번 강조드렸지만 컨트롤 바디에 대한 고민. 두 번째는 사실은 무엇보다 중요한 게
시민사회, 환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이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병원. 병원도 사실 입장이 다 다르기 때문에 1차, 2차, 3차 중에서 되게 이제 이런 이제 뭐 간담회를 한다거나 이런 파일럿 뭘 하면 되게 3차 병원에 있는 의사들이 저처럼 많이 불려다니거든요. 물론 기술적으로 제가 텔레는 이래요, 텔레는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라는 얘기 할 수 있지만 저는 1차 병원이나 2차 병원에 근무하는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분들 입장에서 뭘 하면 좋겠다. 그 다음에 그분들 입장에서 이런 거는 되게 걱정이 되니까 정부에서 이런 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클리어링을 시켜주면 좋겠다. 이런 입장들은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거를 들으려는 노력도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저희가 뭐 교과서 문제로 뭐 어디다 가둬놓고 이해 당사자 다 모여서 뭐 한 달 이렇게 했듯이 진짜 이걸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뭐 시민단체, 환자단체, 의사, 그다음에 의사들도 1차, 2차, 3차, 뭐 그다음에 의사협회, 병협 다 입장이 다르거든요. 그다음에 복지부, 과기부 등등등 이렇게 해서 진짜 흔히 말하는 해커톤 같은 그런 디스커션 프로세스가 필요하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어디서부터 시작할 수 있는가에 대한 스텝을 논의하는 게 되게 필요할 거고 그 작은 스텝이 사실은 한번 법적인 어떤 스트럭처를 만들어주고 그러니까 레귤레이션 바디를 만들고 시장만 시키면 그 다음에는 시장과 그 서비스의 밸류에 따라서 스스로 크던지 아니면 도태되던지 둘 중에 하나의 과정을 밟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제가 뭐 각 협회마다 이런 이해관계가 있어라고 했는데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런 이해관계들을 다 살피고 해결하려는, 클리어링 하려는 노력들이 지금까지 부족했고 기술에 대한 투자 저는 그만 하셔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런 데에 투자를 하고 리갈한 이슈, 특히 이제 오늘 다루진 않았지만 만에 하나 거기서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리갈한 책임을 누가 어떻게 지는 거야. 법적으로 굉장히 예민한 문제죠. 그런 것들에 대한 이슈들이 논의되는 장이 빨리 열리고 그런 것들이 준비가 돼야 저희가 준비되어 있는 기술들을 사용하는 이제 실제 서비스가 잘 정착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 여기까지고요.